자, 우리 15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우리 계층 표분석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났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선생님이랑 같이 접해봤던 계층 표분석이랑은 조금은 다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딱 처음 보자마자 당황스러웠던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 계층 표분석은 선생님이 항상 뭐 그리라고 했어요? 그치, 표준표. 표준표 그리면은 뭐든지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15번과 같은 계층표 분석 문제, 조금 낯선 계층표 분석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이 그때마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침착하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기준표를 채워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무리 없이 계층표 분석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T년과 T 플러스 20년의 계층을 조사하여 각국의 세대 내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화살표의 수치는 세대 내 이동을 한 사람이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상층에서 중층으로 향하는 화살표의 3은 T년의 상층에서 T 플러스 20년의 중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 조사 대상자 중 3%임을 의미한다. 단, 각국의 계층은 상, 중, 하로만 구분하며 조사 대상자는 T년과 T 플러스 20년이 동일하고 T년의 계층 구성비는 상, 중, 하 비율이 B가 각각 1대 3대 6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단위 퍼센트인 거 확인하고 우리 같이 자 봅시다. 우선 T년과 T 플러스 20년 우리가 상층에서 중층, 중층에서 하층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제시문을 보면은 T년에서 T 플러스 20년 즉 T년이 10년이라고 하면은 T 플러스 20년은 30년이 되겠죠.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거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나왔듯이 뭐라고 볼 수 있어? 그치, 세대 내 계층 이동이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세대 간 계층 이동이랑 세대 내 계층 이동이랑 구분해야 되는 거 알죠? 자, 우리 그러면은 계층 기준표를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자, 선생님이 벌써 오른쪽에 계층 기준표 그려놨지. 선생님이 항상 우리가 표 분석 풀 때는 뭐라고 했지? 그치. 이러한 기준표를 그려서 차근차근 접근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단서 중에 주의해야 될 점은 단, 각국의 계층은 상중 하로만 구분하며 조사 대상자는 T 플러스 20년이랑 T년, 즉 T년과 T 플러스 20년이 동일하대. 조사 대상자가 T년과 T 플러스 20년이 동일하대요. 자, 그런데 T년과 T 플러스 20년에서 서로 계층이 이동한 정도나 아니면은 계층의 구성 비율은 어때? 다르겠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도 뭐 있어요? T년의 계층 구성비가 상, 중, 하 이렇게 이 비가 1대 3대 6이래요.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뭐 써놓을 수 있어? 그치. T년의 계층 구성비인 1대 3대 6을 우리가 나누는 거 어떻게 나눈다고 했지? 다 합계가 선생님이 항상 뭐여야 한다? 100이어야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럼 100을 상에 1을 주고 중에 3을 주고 하에 6을 줘봅시다. 자, 그러면은 상층 10 그리고 중층 30% 하층 60% 채워 넣은 거 이해 가나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채워 넣을 수 있냐면은 T년과 T 플러스 20년이 조사 대상자가 동일하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왔듯이 상층에서 중층으로 하고 중층에서 하층으로 간 퍼센트를 그대로 우리 표준표에다 채워넣으면 되겠죠. 그쵸? 이해 갔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상층에서 중층으로 향하는 화살표의 요 3. 이 3이 의미하는 게 T년의 상층에서 T 플러스 20년의 중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 3%다 라고 보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T년도의 여기서 우리 가로를 쭉 봐야겠지. 자, 그런데 여기 이 상층 중에서 T 플러스 20 여기 세로 중을 봐야겠죠. 자, 그래서 가로 상층 중에서 세로 T 플러스 20년 중층으로 이동한 거 뭐야?
이 칸에 들어가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다가 3%가 이동했다라고 하니까 여기 3을 써넣은 거 여러분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3을 써넣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겠지?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3을 써넣고 또 중층에서 상층으로 2를 써넣고 자, 그리고 중층에서 하층으로는 8이 가고 해서 쭉쭉쭉쭉 다 써넣으면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우선은 맨 처음에 중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한 게 중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한 게 2 써놨죠. 자, 그리고 상층에서 중층으로 이동한 거 3. 자, 그리고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게 2래. 그럼 여기 2. 그리고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한 게 13이래요.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한 거 13. 그리고 중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게 8%. 중층에서 하층으로 8%. 자, 선생님이 지금 색깔펜으로 칠하고 있는 거 잘 눈으로 따라오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층에서 이제 중층으로 간 거, 하층에서 중층으로 간 게 27. 이렇게 나타났죠. 그쵸? 여기까지 채울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채우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세대 내 계층 이동의 하강 이동이랑 상승 이동을 알 수 있겠지. 자, 그런데 하강 이동은 뭐야? T년도에 상층이었던 사람이 T 플러스 20년도에 중층이나 하층으로 하강 이동하거나 T년도에 중층이었던 사람이 T 플러스 20년도에 하층으로 하강 이동한 부분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럼 우리 하강 이동한 부분 노란 색깔로 선생님이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우리 하강 이동한 부분 어떻게 봐야 돼? 여기 지금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하강 이동이다. 라고 알 수 있겠지. 하강 이동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선지 1번 같이 볼게요. 바로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이 상승 이동을 한 사람보다 많다라는 선지가 나오지. 자, 그러면은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은 찾았어. 하강 이동 우리 노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의 퍼센트 다 더해봅시다. 뭐 나와요? 그치. 선생님이 여기 써놨듯이 1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단순 계산 더하기 할 수 있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상승 이동을 찾아볼게. 즉 T년도를 기준으로 T 플러스 20년에 중층에서 상층으로 가거나 또는 하층에서 상층과 중층으로 이동한 층을 찾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찾았나요? 어디예요? 그렇지. 여기 선생님이랑 지금 같이 표시를 하고 있는 이 빨강 색깔로 네모를 친 이 니은자 여기가 바로 상승이동이다 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자,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쵸?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2%, 13%, 27%다 더해봅시다. 몇 퍼센트예요? 42%가 나오죠. 자, 그래서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이 13%, 상승 이동을 한 사람이 42%로 우리가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이 상승 이동을 한 사람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뭐야? 적다라고 바꿔야지 1번 선지는 맞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 선지는 틀린 선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2번 선택지. 2번 선지 보면은 세대 내 수직 이동을 한 사람이 수직 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적다. 여러분, 수직 이동이라는 거는 뭐랑 뭐로 나뉘어? 상승 이동이랑 하강 이동으로 나뉜다는 거 기억나요? 그쵸. 세대 내 수직 이동은 상승 이동이랑 하강 이동으로 나뉘었죠. 자, 그럼 우리 1번에 하강 이동과 상승 이동을 한 사람들을 구했어. 그러면 얘네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돼요? 그쵸. 2번 선지에서 요구하는 세대 내 수직 이동을 한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를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 구했던 13에서 여기 13%랑 그리고 42% 더해봅시다. 자, 그럼 몇 퍼센트 나와? 그렇지. 선생님 퍼센트 표시 안 했어요. 그냥 퍼센트 있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봅시다. 55%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대 내 수직 이동을 한 사람이랑 세대 내 수직 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랑 더하면 합계 뭐 나와야 돼, 항상? 그렇지. 여기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으로 친 것처럼 100이 나왔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100에서 55를 빼면 뭐가 나와? 45가 나오지. 그래서 세대 내 수직 이동을 한 사람이 55%로 수직 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어때요? 적다가 아니라 많다로 바꿔야겠죠. 자, 많다로 한번 바꿔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 많다. 이렇게 바꿔야겠죠. 자, 3번 볼게요. T 플러스 20년의 계층 중 T년의 다른 계층으로부터 유입된 사람이 가장 많은 계층은 한번 볼게요. T 플러스 20년의 계층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려면 T 플러스 20년을 나타내는 게 어디야? 세로축이지. 세로의 방향이죠. 그래서 상층 보면은 상층에서 상층으로 온 거 빼고 상층에서 T년도의 중층이었던 사람이 T 플러스 20의 상층으로 온 사람과 T년도의 하층이었던 사람이 T 플러스 20년도에 상층으로 온 사람, 즉 어떤 사람들을 더해야 돼? 선생님이 이거는 이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 하늘 색깔로 바로 여기랑 T년도에 2라고 되어 있는 거랑 T 플러스 T년도에 중층이었는데 T 플러스 20년도에는 상층으로 상승 이동한 사람과 T년도에는 하층이었는데 T 플러스 20년도에는 상층으로 상승 이동한 사람, 즉 상층으로 유입된 사람은 총 몇 명? 15명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중층으로 다른 계층으로부터 유입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T년의 중층을 제외한 상층과 하층에서 T 플러스 20년도에 중층으로 유입된 사람을 보라 색깔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라 색깔로 표시해 보면 어디일까? 여기랑 3이랑 그리고 어디예요? 27을 더해서 30이 나와야겠죠. 자,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하층, T 플러스 20년도 하층일 때 하층 중에서 여기 하층 중에서 세로축 쭉 보면 되죠? 이 하층 중에서 T년, 하층을 제외한 상층과 중층으로부터 유입된 사람은 몇 퍼센트예요? 이거는 우리가 같이 주황 색깔로 나타내 볼게요. 바로 2랑 2%, 8% 합해서 몇 퍼센트? 10%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은 T 플러스 20년의 계층 중에서 T년의 다른 계층으로부터 유입된 사람이 가장 많은 계층은 하층이 아니라 어디예요? 그치, 30%로 중층이 가장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럼 4번 선지 볼게요. 3번도 틀렸죠. 4번 선지 보면 T년과 T 플러스 20년의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이 가장 적은 계층은, 자, 우리 여기서 T년과 T 플러스 20년의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 즉 20년 전과 20년 후에, 지금 20년 전과 20년 후인 현재의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이야. 자, 그럼 우리 계층 일치, 세대 내 세대 간 계층 일치는 비교할 때 계층 일치는 우리가 뭘로 봤어요? 그렇지, 대각선, 하향하는 대각선으로 보자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한번 이걸로 표시해 볼게요. 바로 여기와 연분홍 색깔로 표시하는데 잘 안 보이네.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칸, 여러분 잘 보여요? 여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 이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아직 안 쓴 파란 색깔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고 있죠. 조금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자, 여기 봅시다. 상층에서 상층은 몇 퍼센트야? 그렇지, 상층은 5%. 자, 그리고 T년도와 T 플러스 20년의 계층이 일치하는 중층에서는 몇 퍼센트? 20%. 자, 그리고 T년과 T 플러스 20년의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 하층에서는 몇 퍼센트? 똑같이 20%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찾았죠? 자, 이때 일치하는 사람이 가장 적은 계층은 어디야?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분석해서 한눈에 볼 수 있듯이 5%인 상층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T년과 T 플러스 20년의 계층 구조는 모두 피라미드형이다. 우리 이거 뭘로 알 수 있어? 그치, 개로 알 수 있죠. T년의 상층의 개와 중층의 개, 하층의 개를 분석해 본 결과 무슨 형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 T년도에 상층은 10%, 중층은 30%, 하층은 60%라고 했죠. 그럼 T년은 뭐야? 여기다 써볼게요. 10%, 30%, 60% 이렇게 하는 피라미드형 맞죠?
자, 그런데 T 플러스 20년 세로축에 있는 개를 봅시다. 상층은 20%, 중층은 50%, 그리고 하층은 30%래. 자,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상층은 조금 20%, 중층은 50%로 크고, 그리고 하층은 30%로 상층보다는 많지만 중층보다는 훨씬 적은 이런 다이아몬드형을 띠겠죠. 자, 그래서 5번 선지는 T년과 T 플러스 20년의 계층 구조가 모두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T년만 피라미드형을 띠고 T 플러스 20년은 다이아몬드형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5번 선지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하느라 여러분들과 막 색깔을 칠해가면서 열심히 풀어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기본 분석표를 그려놓고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빠르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지금 선생님과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다른 문제를 못 풀 것 같다라고 하면은 먼저 뒤에 있는 문제 다 풀고 별표 쳐놓고 선생님이 다시 앞에 와서 풀으라고 했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차근차근 하면 이렇게 계층 표분석 문제도 다 맞아서 1등급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1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6번 보면은 다음에 나타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었지.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볼게요. 자, 우리 16번 같이 다시 볼게. 자, 16번 보면은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세 가지로 나눠서 배웠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 뭐였지? 맨 처음에 비교론적 관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 총체론적 관점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상대론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같이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절대주의로 나눠서 봤었고, 또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눴던 거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필기했던 거 펴보거나 또는 사회문화 시간에 필기했던 노트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이 같이 교과서에서 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펴보면서 기억을 상기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과연 아래 선지는 어떠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살풀이 춤과 스페인의 플라멩고 춤은 모두 한이라는 슬픈 정서를 표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춤의 동작을 살펴보면 차이가 존재한대요. 한국의 살풀이 춤은 멈춤과 움직임이 교차되면서 나타나는 차분한 곡선의 표현이 특징인 반면 스페인의 플라멩고 춤은 즉흥적이고 화려한 기교와 구두로 무대 바닥을 탕탕 치는 강렬한 몸짓이 특징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지금 공통점과 또 차이를 우리가 부각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한 문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춤의 문화 중에서도 한국의 문화와 그리고 스페인의 문화를 지금 어떻게 비교하고 또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는 그러한 무슨 관점? 그렇죠. 비교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배우고 우리 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바라봤을 때 어떤 태도였어? 그치, 문화 절대주의랑 문화 상대주의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문화의 우열을 가리고 평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뭐였어요? 그렇죠. 문화 절대주의였죠. 그래서 비교론적 관점과는 우리가 거리가 먼 선지다라고 알아놔야겠죠.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야겠죠. 자, 두 번째. 타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우려가 있다라는 선지예요. 자, 이건 뭐야? 타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건? 그렇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는 무조건 멋있어.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화려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문화 사대주의 또는 사대주의나 아니면은 문화 사대주의인데 선생님이 사대주의 중심주의는 뭐지? 선생님이 잘못 필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 자,
사대주의, 문화 사대주의가 타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에서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태도가 문화 사대주의겠죠. 자, 3번. 자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거. 우리 문화가 최고야. 우리 문화가 짱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문화는 아유 열등해. 우리 문화는 이렇게나 우월한데 쟤네 문화는 어쩜 저렇게 열등하고 야만스러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문화 절대주의 중에서도 자문화 중심주의가 3번에 속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놔야겠죠. 자, 자문화 중심주의. 여기다 쓴다는 게 선생님이 위에다 썼나 봐. 너무 굵은데? 자, 이런 건 또 고쳐줘야죠. 중심주의. 자, 4번 볼게요. 문화 간 비교를 통해 자문화의 객관적 이해에 기여한다. 문화 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문화뿐만, 즉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저기 일본의 문화도, 중국의 문화도, 스페인의 문화도, 아니면 미국의 문화도 모든 문화들을 비교하면서 문화 간 비교를 통해서 우리 문화는 이런 점이 있는데 다른 문화는 똑같은 어떠한 카테고리 안에서도 이러한 문화를 갖고 있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지.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 문화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거나 우리 문화는 열등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시각들이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다른 문화들이 다 다른 것을 보면서 문화마다 특징이 있고 그리고 각 문화들이 특성이 있는 거구나. 각 문화들의 특성을 파악을 하면서 다 고유한 문화의 특성과 멋이 있구나라고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따라서 비교론적 관점의 가장 큰 특징인 자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가능해진다. 객관적 이해에 기여한다라는 이 4번 선지가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5번 볼게요. 문화 요소 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 요소, 각 요소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뭐예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관점은 뭐였어? 아까 선생님이랑 이야기했던 3가지 관점 중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3가지 중에 그치, 총체론적 관점이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각가지 관점에 대해서 나눠보고 4번이라는 선택지도 찾을 수 있었죠. 자,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수능과 평가 문제에서 한 문제씩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 비판점이라든지 장점, 단점 이러한 것들. 뭐 물론 모두 다 알아놓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각각의 관점들이 어떤 관점인지 그리고 문화 절대주의에 속하는지 문화 상대주의에 속하는지 이러한 지문들이 어떠한 관점인지 비교론적 관점인지 총체론적 관점인지 상대주의적 관점인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선지에서 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파악해서 특징을 찾을 수 있겠죠. 자,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자, 우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거 혹시 있나요? 그치, 우리 2가지 배웠잖아. 여기 단 하고서 너무 친절하게 계급론과 계층론이라고 주어졌죠. 자, 이와 같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하면은 계급론, 계층론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딱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볼게. 경제적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 불평등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 뭐야? 경제만능주의.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그치, 계급론이라고 했죠. 자, 좀 더 봅시다. 공장 및 기계와 같이 자본재의 소유 여부. 이거 뭐야?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랑 똑같죠? 그쵸? 자본재. 즉, 어떠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단인 공장이라든지 기계, 이러한 것들의 소유 여부로 인해서 불평등 구조가 양극화래. 딱 잘라서 2가지로 나눠서 봤지. 뭐?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피지배 계층과 생산수단을 가진 지배 계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양극화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무슨 론? 그쵸, 계급론. 따라서 A는 계급론이다라고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반면 B는 사회 불평등 구조에 경제적 측면이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경제적 측면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A론인 계급론과는 달리 뭐라고 봐? 사회적 측면이랑 정치적 측면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원적으로 작용을 해서 불평등의 위계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사회 계층화 형상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뭐? 그렇지, 계층론이죠. 따라서 B는 계층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각각에 맞는 선지 고릅시다. 기억 볼게요. A는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지위불일치 현상이 뭐야? 그치, 예를 들어서 졸부를 예로 선생님이 항상 들었죠. 뭐예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어. 시장의 위치는 어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졸부는 시장에서의 위치는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으로 졸부는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지. 그치.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낮겠지. 따라서 사회적인 위치는 어때요? 낮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측면, 각각의 측면의 지위가 서로 일치하지 못해서 어떠한 갈등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그러한 심리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게 바로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A는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왜 그럴까? A는 경제적 측면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물질 만능주의, 즉 경제 만능주의적 시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모든 것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를 획득하고 경제적으로 지배 계급에 있으면 어때? 정치적인 파워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위신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온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럼 어디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치. 다차원적인 기준들이 불평등의 위계를 결정한다고 보는 계층론에서 설명하기 용이하죠. 따라서 기억 선지는 A가 아니라 B로 바꿔야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그럼 니은 볼게요. A는 동일한 계급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을 강조한다. 연대의식이 뭐야? 공동체의식. 그 계급 구성원 간에 우리는 같은 계급이야 라고 생각하는 의식, 즉 생각 또는 우리는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끈끈한 그러한 생각과 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한 게 계급 의식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A에서, 즉 계급론에서는 이 계급의식이 어떻다고 봐요? 굉장히 끈끈하고 되게 강하다고 보고 있죠. 따라서 동일한 계급 구성원 간의 지배계층끼리 또는 피지배계층끼리의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뭐야? A인 계급론이 맞습니다. 자, 이 계급의식이 우리 계층론에서는 이러한 동일한 계급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이 끈끈할까? 굉장히 강할까요? 아니죠. 그쵸. 왜냐면은 그냥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건지 하나의 지표일 뿐, 우리가 동일한 계급들끼리 우리는 하나의 계급이야 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지. 그 사회 계층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이고 그냥 위치일 뿐이지, 그러한 것들이 끈끈하게 서로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게끔 중요하게끔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층론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겠죠. 자, 디귿 볼게요. B는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고 본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지.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고 보는 건 뭐냐면은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 종속변수 배웠잖아. 그쵸? 그래서 정치적 불평등이 종속된다는 건 뭐냐면은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에 따라서 정치적 불평등도 따라간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그치, 경제만능주의인 A의 계급론에 대한 설명이겠죠. 따라서 B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 A로 바꿔야겠죠. 자, 리을 선지 같이 볼게요.
B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연속적으로 서열화한 상태로 본다.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맞는 선지죠. 왜요? A 같은 경우는 딱 무자르듯이 잘라서 너는 생산수단을 소유했으니까 지배계층, 너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았으니까 피지배계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 계층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 즉 계층적인 어디의 계층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제적 측면도 보고 사회적 측면도 보고 정치적 측면도 봐야겠죠. 자, 그래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우리가 딱 나눠가지고 너는 뭐 상층이야, 너는 중층이야, 하층이야라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딱딱딱딱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기준을 연속적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 너는 이 정도 사회적인 계층에 속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서 바로 서열화된 상태로 본다. 쭉 나열해서 그 중에 하나로 본다 라고 해서 서열화된 상태로 본다라고 하는 특징을 계층론의 특징이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서열화된 상태라는 것이 조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막상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개념을 명확히 해야 돼요. 사회문화는 항상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되는 과목이야. 그래서 이 개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열화된 상태는 어떤 측면에서 서열화된 상태인지 그리고 이분법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왜 이 이론이 이분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건지 개념을 명확히 한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17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계층론과 계급론 쪽을 펴가지고 그 부분을 펴서 이 특징들, 각각의 이론의 특징들을 한 번씩 다시 재개념화 시키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어이쿠. 자, 18번 보면은 표는 A에서 C를 비교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자, 여기서 A에서 C는 각각 뭐뭐뭐라고 너무 친절하게 나와 있죠. 주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자, 그런데 의미가 두 가지나 나와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의미, 즉 정의만 알면은 풀 수 있지. A 먼저 볼게요. 한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 이 셋 중에 뭐예요? 주류 문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채워넣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C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C는 한 사회 내에서 일부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문화래. 예를 들어 뭐 청소년 문화라든지 여성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20대 문화, 30대 문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위 문화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 그래서 C는 하위 문화가 돼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안 나온 거 뭐 있어? 반문화가 안 나왔죠. 그래서 B는 자동적으로 반문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유추를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우리 1번 보도록 할게요. A는 모든 C의 총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나나요? 자, 볼게. 자, 우리가 주류 문화가 요런 동그라미의 주류 문화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하위 문화들 뭐 여성 문화는 요렇게 여성 문화가 있을 수가 있고 또 20대 문화 또 뭐 아동 청소년기 문화 또는 뭐 노인들의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화 하위 문화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이것들이 겹칠 수도 있지. 그치? 어떤 한 사람이 하나의 문화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또 사회는 여러 가지 하위 문화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모든 하위 문화를 다 합한다고 전체적인 주류 문화를 딱 주류 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총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하위 문화들은 하위 문화들로 우리가 잘 분류를 해서 알아두어야겠죠. 자, 2번 선지 볼게요. A, B는 C와 달리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우리 9월 모평 때도 나왔던 선지예요. 그대로 똑같이 나왔죠. 자,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주류 문화, 반문화, 하위 문화 상관할 거 없이 사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모두의 특징이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어. 자, 3번 볼게요. 가에는 즉 반문화의 의미잖아.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문화. 반문화 정의 그대로 나왔죠? 적절하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나에 볼게요. 나에는 주류 문화만의 사례가 들어가야겠지. 자, 우리나라 지역별 사투리 문화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 지역별 사투리 문화는 뭐 부산이면 부산, 강원도면 강원도 이렇게 지역별로 사투리가 다 다르지. 그래서 한 사회 내에서, 즉 어떠한 지역사회 내에서 일부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문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류 문화가 아니라 뭐야? 하위 문화의 사례로 들어가야겠죠. 자, 다 봅시다. 다는 반문화에만 해당하는 사례가 돼야 되죠. 그쵸? 자, 그런데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치, 뭐 전쟁에 반대한다거나 또는 뭐 급진적인 세력에 반대하여서 좀 더 사람들이 평화롭고 또 전쟁과 그런 것들을 전쟁과 갈등 같은 걸 반대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면서 그 현 정권과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뭐야? 미국의 히피 문화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미국의 히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주류 문화에 반대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 그래서 그 반문화적 성격이 강한 사례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은 그럼 5번은 맞는 선지 같은데 선생님 이거 왜 틀린 거예요? 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문화 끝까지 봐야죠. 어디 부분? 마지막 부분에 없다라고 나왔잖아. 그쵸? 이래서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한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문화는 선지 끝까지 읽고 맞다는 말인지 틀리다는 말인지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1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2문제 남았어. 조금만 힘내자. 자, 19번 같이 볼게요. 자료 수집 방법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하면은 자료 수집 방법 5가지 있었지? 뭐뭐뭐 있었어요? 맨 처음 문헌영문법, 그리고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면접법이 있었죠. 자, 이 5가지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따다다닥 머리 위에 떠올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연구 주제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보육 교사들이 유아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훈육의 의미에 대한 연구래.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의미라든지 동기라든지 그 사람의 생각, 관념, 의미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은 양적 연구 방법에 가까워, 질적 연구 방법에 가까워? 그렇지, 질적 연구 방법에 가깝다라고 했죠. 자, 우리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도 양적 연구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과 자,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 그러니까 양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쓰는 자료 수집 방법이랑 질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쓰는 자료 수집 방법이 따로 있었어. 자, 근데 같이 쓰는 그러한 자료 수집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어? 그치, 문헌연구법이 여기 속하죠. 자, 그러면은 질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은 뭐였어? 그치, 참여관찰법이랑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면접법. 자, 그런데 양적 연구 방법은 그럼? 그치, 질문지법이랑 수량화 수치화가 쉬운 질문지법이랑 또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실험법이 있었죠. 자, 그럼 우리 봅시다. 연구 주제에서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이겠거니라는 걸 유추할 수 있지. 자, 그럼 뭐야? 참여관찰법이랑 면접법 이 두 개에 대한 설명이겠거니라고 방향을 잡고 가면 더 훨씬 쉽게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연구 질문 1번 봅시다. 유아는 보육교사의 훈육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자료 수집 계획을 보면 A를 활용하여 어린이집에서 3개월 동안 함께 생활한대. 훈육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행동들을 기록한대. 보고, 기록하고, 함께 생활하고, 참여하고, 관찰하고. 이거 무슨 법이야? 참여관찰법. 자, 연구 질문 2번 볼게요. 보육교사는 훈육 시 본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어. 자, 여기서 자료 수집 계획 B를 활용하여 보육교사 5명과 명수가 적어요. 그러면 대화를 통해 대화를 통한대. 언어적인 방법을 해. 그러면은 본인의 훈육 방법, 훈육 시 감정 상태 등을 묻고 교사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질문도 진행한다. 뭐야? 발현적으로 유연한 연계 설계가 가능하다. 뭐예요? 면접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 참여관찰법이랑 면접법 찾았어. 자, 그러면은 선지 봐야겠죠? A. 참여관찰법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경제적이죠. 거의 가장 비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원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면 좋지만 내가 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먹고 자고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거기서 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 자, 두 번째, A는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그쵸. 참여관찰법은 실제성이 높은, 즉, 이 연구자가 어떠한 것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관찰하고 이러한 생생한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이 2번이 맞는 선지다라고 여러분들이 골라야겠죠. 자, 3번 볼게요. B는 문맹자에게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자, 우리 면접법. 말로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문맹자가 뭐야? 글씨를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죠. 자, 근데 읽을 줄 모르고 쓸지 몰라도 우리가 말은 통할 때가 많잖아요. 그쵸? 쓰거나 읽을 줄은 몰라도 말은 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문맹자들 중에서도. 그치?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은 어떤 거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음성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언어적인, 어,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음성으로 문맹자에게 어떻게 면접을 진행할 수 있죠. 즉,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있다. B는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로 활용돼서 많이 사용되는 거, 양적인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할 거 없이 다 사용되는 게 뭐야? 문헌 연구법이죠. 자, 5번 볼게요. A, B는 모두 자료 수집 시 조사 대상자의 언어적 응답이 필수적이다. 언어적 응답이 필수적인 거 뭐야? 질문지법이랑 면접법. 질문지법은 왜 그래요? 그치, 문자로 써져 있고 문자로 답해야 되잖아. 그치? 언어적으로 글씨로 써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읽고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언어적 응답이 필수적이고. 자, 면접법도 뭐예요? 언어. 서로 사용하는 말로써 어떻게 사회 연구 방법을, 자료 수집을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질문지법이랑 면접법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A, B가 아니라 뭐야? 질문지법이랑 면접법이 되겠지. 즉 A를 질문지법으로 바꿔야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우리 20번 볼게. 자, 여러분 혹시 20번 많이 어려웠나요? 우리 20번 많이 어려웠을까? 20번 안 어려웠을 것 같은데. 20번 우리 잘 보면은 뭐예요? 뭐랑 비슷해? 우리 9월 마지막 문제 기억나죠? 그쵸? 왜 우리 그 여성이랑 남성 그리고 통계 평균 이렇게 있고 또 성별 그리고 학교 급별로 어떠한 통계 자료 주고서 그거 파악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평균 값에서 남성이랑 여성 서로 어떤 게 더 평균 값에 가까운지 보고 그걸 통해서 남성이 더 많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놨던 거 기억 혹시 나? 안 나도 그 선생님을 같이 볼게요. 자, 20번 볼게요. 표는 장애 유무 및 성별에 따라 구분한 각국의 임금 근로자 집단 각각의 비정규직 비율을 나타냈대. 단, 각국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장애인 임금 근로자 비율은 1990년, 2010년 모두 10%래요. 자, 그리고 밑에 해당 집단의 비정규직 비율 보면은 해당 집단의 임금 근로자 수 분의 해당 집단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수 곱하기 100이야.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1990년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 비율은 50% 미만이다. 이거 맞는지 볼게. 자, 전체 임금 근로자를 1000명으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1000명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1000명이라고 놓으면은 우리 어떻게 봐야 돼? 1990년도 보면은 우리 여기 나온 거 보여요? 각국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장애인 임금 근로자 비율은 근로자 비율은 1990년이랑 2010년 모두 10%래. 자, 그러면은 1000명이라고 하면 전체 임금 근로자가 그러면은 얘가 900명. 10%인 장애인은 몇 명? 100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장애인 100명 중에 우리 비정규직 비율인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 뭐예요? 58명이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900명 중에 전체 32%니까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 비율은 몇 퍼센트예요?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 우리 비정규직을 봐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90년을 보면은 여기 장애인을 100명으로 놓고 비장애인을 1000명 중에 900명으로 놨죠. 왜? 우리 지금 여기 친 각국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10%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100명이면 얘는 900명이 되겠죠. 장애인이 100명이면 비장애인이 900명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전체의 여기 나와 있는 퍼센트가 뭐야? 비정규직 비율이잖아. 그치? 장애인 전체의 58%가 비정규직이래. 그러면은 몇 퍼센트? 뭐예요? 58명이겠지. 그치? 자, 그리고 비장애인 900명 중에서는 32%면은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9를 해주면 되겠지. 32 곱하기 9. 그러면 뭐가 나와요? 288이 나오는 게 맞죠? 자, 얘네 두 개 더해 봅시다. 자, 그럼 뭐 나와요? 이미 여기 우리가 1000명이라고 가정했죠. 전체 임금 근로자를. 그러면은 50%가 나오려면 몇 명이어야 돼? 이 반인 500명이어야 되지. 자, 그런데 우리 58이랑 288 더해서 500 돼요? 안 되지. 따라서 50% 미만이다라는 이 선지가 맞는 선지다라고 골라야 돼. 자, 그리고 2010년 볼게요. 비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라고 나와 있지.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 전체적인 평균 값을 보고서 자, 우리가 간단하게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우리 반에 사회문화를 보는 사람이랑 그리고 사회문화를 보는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윤리를 보는 사람이 있어. 자, 사문을 보는 사람들과 윤리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똑같이 15명씩 있어. 자, 그런데 15명씩 있다라고 봅시다. 자, 그런데 윤리를 본 사람들은 70점을 맞고 사문을 본 사람들은 몇 점? 90점을 맞았대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사문이랑 윤리에 오늘 우리 반에 15명, 총 30명이 있는데 15명은 사문을 보고 15명은 윤리를 봤는데 이 15명, 윤리를 본 15명은 모두 70점을 맞고 사문을 본 15명은 모두 90점을 맞았대. 자, 그러면 우리 반 평균 몇 점이야? 80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반에 전학생이 한 명 와서 31명, 즉 31명이 됐네. 자, 그래서 여기는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사문을 봤어, 그 친구가. 전학 온 친구가. 자, 근데 그 친구도 90점을 맞았어. 자, 그러면 우리 이 평균 값이 어디로 더 가까워져? 그치,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더 가까워져서 한 이쪽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똑같은 수였다가 한 명이 더 늘어났을 때 늘어난 쪽으로 어때? 명수가, 즉 사람의 수가 늘어난 쪽으로 점수가 가까워졌죠. 그쵸? 여기 이쪽쯤일 테니까 점수가 더 가까워진다 라는 걸 보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2010년 전체가 뭐야? 비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에서 즉 33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때요?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과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을 두 개를 전체와 비교를 하면은 뭐가 더 가까워? 남성이 더 가깝죠. 왜 그래요? 남성과 전체는 몇 차이나? 남성과 여성은 얼마나 차이나요? 0.3. 자, 그런데 여성과 전체는 얼마나 차이나? 0.6. 자, 그래서 뭐가 더 많이 차이나요?
여성이 더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성의 값보다 남성의 값의 전체가 더 가깝죠. 그쵸?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디귿 볼게. 1990년에 비해서 2010년에 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수는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 비율로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전체 임금 근로자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의 수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자, 리을 볼게요. 자, 리을 선지 보면은 1990년에 비해서 2010년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폭은 비장애인 임금 근로자가 장애인 임금 근로자보다 어때? 큰 게 아니라 2010년에 비해 1990년에 비해서 2010년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폭이 비율의 증가폭이 비장애인 임금 근로자가 장애인 임금 근로자보다 큰지 아닌지 볼게요. 자, 장애인은 얼만큼 증가했어? 이렇게? 얼만큼 증가했어요? 1.4만큼 증가했죠. 자, 그러면은 증가폭이 1.4. 자, 그러면은 비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증가폭. 얘는 얼만큼이야? 바로 1만큼이지. 1만큼. 자, 그래서 비장애인 임금 근로자가 장애인 임금 근로자보다 1이랑 1.4니까 뭐가 더 커요? 그치, 얘가 더 크지.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비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폭이 더 작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